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법학자 이구군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제헌헌법의 몇 가지 특징이 한국 전쟁 이후에 진행된 9차례 헌법 개정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현행 헌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새 길 앞에 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오늘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헌법 개정에 관해서 나름의 제안을 드리는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저는 각종 헌법 개정 논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헌법이 민주화 이행과 냉전 종식,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복지국가 실현 및 정보사회 대응 등과 관련해서 이미 그 시대적인 적실성을 상실했음을 강조했고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만약 가까운 장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지 시대에 부적응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 자체에 대해서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헌법 개정의 당위를 낳고 있는 사례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K-방역의 성공 담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은 그동안 몰랐던 한국 사회의 저력을 발견하고 함께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의 성공은 신속성, 입체성, 그리고 일관성의 측면에서 선진국들 대부분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대한민국을 20세기를 넘어서서 자유민주주의의 새로운 모델로 부각시켰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 전개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솔직히 조마조마합니다. 왜냐하면 K-방역의 성공 담론에 가려져 있는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의 위태로운 면모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흥미로운 정치적 균형 상태에 주목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아마도 세대 간의 대립과 투쟁일 것입니다. 우선 이데올로기적인 분단과 한국 전쟁의 상흔을 뚜렷이 기억하고 계시는 노년 세대에게는 여전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식의 국가주의적인 세계관이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탈냉전이 본격화된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신자유주의적인 글로벌리제이션과 함께 자라난 지금의 청년 세대는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의 첫 번째 세대로서 어떠한 공적 가치도 개인의 자유와 행복의 실현에 앞설 수 없다라는 정반대의 세계관, 일종의 자유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둘 사이에 윗세대에 대해서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강조하고 아랫세대에 대해서는 탈역사적인 개인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강조하는 장년 세대가 존재합니다. 제가 그 이론입니다. 이 장년 세대의 세계관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문제를 지나치리만큼 정치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 안에서 담론적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으려는 경향만큼은 확실히 두드러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이 세 세대는 과거청산, 대북관계, 부동산, 탈원전, 일자리 분배, 연금 구조 조정, 교육 혁신, 검찰 개혁, 기본소득 이 모든 정치적 이슈에서 충돌의 충돌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세 세대의 대립과 투쟁이 우연하게도 의도하지 않은 세계관적 균형 상태를 조성했다고 볼 수는 없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K-방역의 고무적인 성과를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만약에 지금 한국 사회에 전국민 건강보험이나 전국 단위의 질병관리본부처럼 노년 세대가 뒷받침해온 국가주의적 기반이 없었다면
K방역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비대면 의료와 교육의 플랫폼인 이 청년 세대의 디지털 미디어와 소통 문화가 없었더라도 아마 상황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국지적인 불만과 문제마저도 곧바로 전 국민적인 논쟁거리를 만드는 데 익숙한 작년 세대의 이 담론적 헤게모니 집착까지도 K방역의 성과를 낳은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에너지의 초집중이 의도하지 않은 세계관적 균형 상태를 만들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내부의 대립과 투쟁이 의도하지 않은 균형 상태를 이루어서 결과적으로 외부에 대해서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현상은 오직 세대의 문제에 국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공공 권력의 측면에서는 국회와 대통령과 정당을 위시한 선출직 권력과 행정부 및 사법부를 포함한 이 관료제의 비선출직 권력, 그리고 기업,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 그 바깥의 소위 공론장 권력들 사이의 대립과 투쟁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컨대 한국 사회의 여러 층 위에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가 이미 존재하고, 이것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한국 사회를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핵심 중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외의 발견은 곧바로 위기의 징후로 이어집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가 오래 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대 간의 균형은 고령화 추세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노년 세대가 약화되면 곧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수도권 핵심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잡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균형 발전을 이루지 못하면 지역 사이의 공간적인 균형도 역시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산업 간의 균형이나 미디어 간의 균형이나 공공 권력 간의 균형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 가운데 하나가 깨진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겠습니까? 일찍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국가들이 경험했듯이 대한민국은 이미 산업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교육 정책이나 실업 정책과 같은 핵심 정책들 중에 한두 가지만 삐끗하더라도 국가 전체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K방역의 성공 앞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는 명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균형 상태를 의도적인 균형 상태로 바꿀 수 있을지, 끊임없는 외부의 도전과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균형을 창조해내는 역동적인 시스템을 한국 사회 안에 제도화할 수 있을지를 묻고 답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혁신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곧바로 급속하게 혼란과 침체를 겪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이 K방역의 성공 담론은 한국 사회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시급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청에 응답할 수 있는 시간 또한 그리 길게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1987년 헌법, 곧 현행 헌법은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타협을 확인한 정치적인 휴전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흔히 독재와 민주라는 선악 구도로 오해되기는 합니다만 이 두 세력은 사실 한국전쟁 이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온 일종의 쌍생아였습니다. 이들 사이의 정치적인 타협은 그러니까 체제와 반체제의 타협이 아니라 체제 내 경쟁자들의 타협이었습니다. 권력구조의 측면에서 그 핵심 고리는 중앙집권주의를 공통의 전제로 삼아서 국민의 성장 욕구를 수용해내면서 강력한 직선 의회와 강력한 직선 대통령을 적대적으로 공존시키는 체제였습니다. 현행 헌법이 벌써 35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 핵심 고리가 상대적으로 매우 튼튼하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직선 의회와 강력한 직선 대통령을 적대적으로 공존시키고 있는 이 현행 헌법의 기획은 과연 앞으로도 유효할까요? 끊임없이 일종의 패자부활전을 제도화하고 있는 독특한 권력 구조는
시민들의 성장 욕구를 수용하는 데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정도를 전후해서 한국 사회에 유례가 없는 저출산 추세가 고착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근본 전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 헌법을 뒷받침해온 다른 조건들도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의 정치적 휴전에 불변의 상수로 적용했던 분단 현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거쳐서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고 경제 협력도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북 화해의 점진적인 진행이 바로 이 조건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1989년 이래로 공산권이 붕괴되고 이후에 동북아의 국제정치 구도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생각할 때 남북의 화해 협력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핵 개발이 없었다면 분단 현실의 변화는 진작에 가속화되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현행 헌법이 전제하고 있는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단일 국가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화와 정보화, 다원화는 이미 일상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인공지능마저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모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는 이미 한국 사회의 주류가 된 지 오래입니다. 바로 이 세대는 민주화 세력에도 산업화 세력에도 결코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중앙 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단일 국가를 전제하고 있는 현재와 같은 정치, 행정, 사법, 금융, 교육, 문화 시스템을 강요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세 번째로, 사법 권력 또는 법률가 권력의 득세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헌법 아래서 제왕적 대통령과 제왕적 의회의 공조는 기묘하게도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배태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은 일상사가 되었고 대통령 탄핵이나 정당 해산도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모든 정치 현안에는 검찰을 비롯해서 법률가들의 개입이 당연시되었습니다. 중요한 국가적 정책 결정은 사법 과정에 맡겨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사법 권력, 법률가 권력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고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너무도 분명해졌습니다. 1987년 헌법은 1990년대 들어서 남북한의 화해를 이끌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을 비롯해서 신군부 하나회에 대한 과거 청산 작업이 사법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히 그 효과를 발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다음부터는 별다른 국가적인 비전을 헌법 자체가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IMF 환란이 시작된 다음부터는 글로벌리제이션이 헌법을 대신해서 일종의 국가적인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은 소득 불균형 및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저성장 사회의 도래와 일자리의 감소, 가정의 붕괴, 출산율 감소, 노령 인구의 폭증 등등과 이어지면서 헌법 개정을 추동해내지 못했습니다. 2008년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닥쳤지요. 그 이후에는 한국 사회에서 복지국가론이 오랜만에 국가적 비전으로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고 문재인 정부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복지국가론 역시 설득력이 상당히 약해졌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현행 헌법이 국가적인 비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리제이션도 복지국가론도 결국 좌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특유의 활력을 잃고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드는 조짐이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총체적인 위기의 원인을 초집중적이고 초집권적인 사회구조에서 찾고 싶습니다. 모든 자원, 모든 정보, 모든 관심, 모든 시선을 서울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간적인 중심으로 쏟아넣는 현재의 구조는 만약 그 공간적 중심 서울 또는 강남에 파국이 벌어진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몰락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한국 사회가 하루 바삐
자치 분권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정치권이 진행해온 헌법 개정 논의는 예외 없이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초점으로 삼아서 입법, 행정, 사법 간의 권력 조정에 치중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자치 분권이나 공간적 권력 분립은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교, 국방, 통일, 안보는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에게 맡기고 기타 내정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 맡긴다. 이런 소위 이원 집정부제를 선택한다고 해서 과연 현행 헌법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제왕적 국회가 나누어 가지면 오히려 현재의 체제가 더 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여야 정치권의 논의에서 권력 구조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사실만으로도 헌법 개정 논의가 중앙 집권적인 현재의 정치 세력들 사이에 협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치 세력에게 헌법 개정의 주도권을 맡겨준다면 현행 헌법의 5년 단임제보다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이 도출되지 않는 한 헌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체로 2004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한국 사회에는 헌법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현행 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안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제17대 국회 이래로 역대 국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헌법 개정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공식적인 헌법 개정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2차례 헌법 개정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에 전면적인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야당이 심의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국회의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또 한 번 제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를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 148명이 헌법 개정안의 발의 형식으로 국민 발안의 형식을 다시 도입하는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개정안 또한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고 따라서 국회 표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동안에 추진되었던 이 2차례의 공식적인 헌법 개정 시도가 실패했던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특히 대통령과 국회, 여야의 정치권과 관료 집단, 각 광역권의 지역사회와 언론, 기업, 시민사회 단체들 전부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이 수반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듯이 헌법 개정은 이념과 명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치 세력들 사이의 권력과 이익을 새롭게 조정하는 문제입니다. 향후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험으로부터 저는 적어도 3가지를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남북 관계의 개선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를 실질적인 헌정 개혁의 정치적 동력으로 삼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제 개혁에서 외부 변수는 어디까지나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그 변화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뒤를 바꾸어서 외부 변수 자체를 핵심 인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반대로 체제 개혁의 정치적인 동력은 철저히 주도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내부 변수를 중심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외부 변수는 단지 환경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째, 헌법 문서의 개정과 실질적인 헌정 개혁을 함께 추진하려면 한국 사회의 살아있는 권력들 사이에 실질적인 정치적인 타협을 추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 여야 정당들, 관료 집단, 각 광역권, 언론, 기업, 시민사회들 전체를 아우르는 이른바 다수자 정치 연합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시도한다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헌법 개정 추진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헌법 개정 추진 기구에 주요 정당들의 참여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실질적인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다수자 정치 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바른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실질적인 헌정개혁은 헌법 문서의 개정과 함께 헌법적인 법률들의 재구조화를 연결해서 하나의 세트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헌법 문서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적인 법률들, 예컨대 지방자치법이나 법원조직법이나 국회법이나 정부조직법 같은 법들의 개정과 연결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성과가 얻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